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수요일에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실시간 한마디 기능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좋은 내용은 또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특이점에서는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뭐 거의 4%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좀 못 썼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나스닥이 최저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국내 증시도 역시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도 좀 반등할 만한 힘을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환율도 1265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미국 증시 짚어보면서 우리나라 영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핫 섹터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움직여주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 기류를 탔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는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순항 중입니다. 이런 부분 투자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 바이 종목으로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K방산주인 LIG 넥스원 실적 호조에 상승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잘 나가던 사료주, 곡물주 하락하면서 이제 샘표도 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 말 그대로 급락한 펄어비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테고, 게임주를 바라보시면서 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월수팀 모시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인데 역시나 우리들께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작정하고 나오신 세 분입니다. 왼쪽부터 최창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한균수 매니저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창주 매니저님은 이제 뭐 며칠 뒤면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에 이제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뭐 부모님들 빼고 와이프하고 이제 아들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와이프가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강아지도 있죠, 3마리. 예. 3마리. 뭐 딸들 아들 하나 예. 있고 불량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새는 산에도 다니고 해서 고혈압 초기였는데 혈압이 140에 90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산에 열심히 다니고 식이요법 좀 했더니 80에 125로 떨어지더라고요. 오, 그거 다행이네요. 그래서 부양 가족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뭐 한 5년 정도 마음고생을 했는데, 원래 뭐 기스탐이라 그래서 희귀병이었는데 그냥 뭐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3알씩 뭐 3년 먹고 뭐 괜찮다고 그래서 1년 정도 그냥 검사만 받고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재발을 했어요. 예. 재발해가지고 악성으로 바뀌어가지고 골반 밑에 저기 복막 쪽에 그 암세포가 6cm 전이가 돼가지고 6cm 하나, 3cm 2개 뭐 이렇게 예. 많았는데, 병원에서는 뭐 평생 뭐 항암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그랬는데 계속 뭐 식이요법하고 좋은 또 약도 비싼 약 먹고 예.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영하 20도에서도 영하 20도였는데도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보이듯 말듯 이제 암세포가 좀 줄었어요? 줄었다. 오. 그래서 최근에 주시장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실망하지 말고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작년 4월달에 예. 4월달에 우리 감동적인 얘기하다 갑자기 시작으로 아니, 틀어버리네요. 작년 4월달에 우리 유료원들이 예. 아세요. 저 4월달에 한 일주일 이상을 매일 울면서 방송했어요. 오. 예, 앞이 안 보였는데도 방송 한번 빠진 적 없고 울면서 했고 뭐 TV 방송도 한번 빠진 적 없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좌 마이너스 나오고 힘들면은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명의를 찾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계좌는 다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오늘같이 또 어려운 장에서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뭐 계좌를 들여다보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건 없는데 더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계좌를 조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특이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나스닥이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힘 못 쓴 국내 증시 앞으로의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분은 판넬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1% 떨어졌고 구글은 장외 시장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총합해서 9%까지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요거를 발판 삼아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보여주시죠. 자, 최창주 매니저님 판넬 가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도주는 생존한다. 주도주만 생존한다. 그냥 저기 글자를 많이 못 써가지고 그랬는데요. 대한민국 주시장이 제일 강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세계에서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일 네. 강하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도 대표적인 그런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시국과 가는 애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우리 한교윤수 매니저님은 10년 감수. 나스닥 빠진 거 뭐 이런 거에 비하면 10년 감수다? 땡큐죠. 이 정도면 네. 땡큐다. 오늘 시장 보면서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1% 중반인데 빨간불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감상. 네. 알겠습니다. 기분 자, 탓인지. 오른쪽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로 가봅니다. 디커플링. 역시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뭐 받은 지가 꽤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미증시를 확인하면서 미증시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증시 영향 받아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중간에 또 홍콩이랑 중국 시장 반등하게 되면 또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물론 장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수는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결국엔 종목들만 종목들만 커플링이 되는 형상을 이어지고 있는데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심화되면서 결국은 아시아장에서도 우리가 제일 세기 때문에 미국을 또 압도하는 증시가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나스닥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진짜 땡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큼 그리고 희망을 좀 찾는 목소리들이 저는 톤에 그렇게 들리거든요. 일단 한경수 매니저한테 지금 나스닥 하루 새 4% 떨어져 이렇게 저희가 그 질문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루 새 4% 떨어진 나스닥 저점 다졌나 이렇게 했는데 저점 다졌어요. 저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한경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고 예.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반꿀입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제가 더 내려갈 것 네, 같으니까 반꿀 올라갔으면 맞을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밤에 최근에 또 미국장이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요새는 그 인베스팅 어플리케이션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 되게 보기 편하게 돼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인베스팅 어플 깔려 있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였냐면 저희 같이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해외 주식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나 아니면 증권사 PB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썼거든요. 근데 다 있어요, 이제 다. 개인 투자분들 기본적으로 미국장 라이브로 볼 수 있는 편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어플이 다 깔려 있을 정도로 미국 주식 안 하셔도 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어제 새벽 1시쯤, 1시에서 1시 반쯤에 제가 자려고 누워가지고 사실 저녁 한 7시 이후로는 그 우리나라 장도 끝났고 해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선물 시장 딱 보니까 그 정규 시장 보니까 마이너스 3.1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이게 렉 걸린 줄 알고 근데 잠은 좀 잤나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게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이 제가 이런 기억이 많습니다. 밤 한 1시쯤에 분명히 마이너스 2.1 보고 잤거든요. 예.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빨간불로 끝나 있어요. 막 올라와서 끝나 있습니다. 양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날이 하도 많길래 그래 밀 거면 그냥 장 초반에 밀었다가 나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게 좀 올라와 있자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눈을 떴는데 마이너스 3.9 찍혀 있길래 아, 오늘 참 머리가 아프겠구나.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빅테크 애들이 장 끝나고 시간에서 실적 발표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메이저인 애들이 그날 나스닥 급락하고 장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호실적 나오면 선물로 미리 땡기거든요. 정규 시장 마이너스 3이면 선물에서 플러스 1에서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작 맞는 거는 그 반 정도만 맞고 막 이랬었는데 선물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호실적 나온 애도 있지만 실적이 깨진 빅테크도 있어가지고 선물이 보합 출발하길래 아 이거 오늘은 얄짤없이 무조건 이제 속된 말로 두드려 맞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 안 좋았어요. 끝날 때까지 보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낙폭 방어를 1%대 중반에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코스피는 1% 초반까지 이제 회복을 시켰고 너무 다행이었고 최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 한 연말부터 해가지고 아, 미국 장 올라가는데 미국 올라가면 우린 못 올라가고 못 따라서 올라가고 미국 내려가면 우리가 더 많이 빠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한국 주식 이거 뭐 하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실제로 그때 그랬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실제로 그때 그랬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그 나스닥이랑 다우폭 비교해가지고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랑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상승폭이랑 낙폭 다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셉니다. 훨씬 방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같이 못 따라갔지만 확실히 내려올 땐 방어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가 회복할 때 상승 주도했던 뭐 일반 업종 있잖아요. 오늘 코스닥 4등이었던 펄어비스가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4등이에요. 시가총액이 펄어비스가.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딱 땡기는 거 보니까 오늘 주도 업종 확인을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보고 그 주도 업종 얘기는 다음 주제에 있으니까 그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포문을 열었고 애플이랑 아마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구글 내용을 저는 이제 원문을 딱 봤을 때는 그냥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해서 이 정도로 빠질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마존하고 애플도 엔간하게 이게 좋게 나오지 않고서야 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올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기대를 가져봐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또 좀 경계감을 가져봐야 됩니까? 일단 뭐 경계감은 가져갈 필요는 있겠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종목들이 다 미리 빠졌어요. 다 미리 내려와 있고 예. 그리고 어저께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쵸. 그 일론 머스크가 리스크가 나타났죠.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또 생겼고 그것도 공매도가 많이 세졌다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까지 건드리게 되면 그동안 스타링크 라고 해서 이제 위성 쏘아 올리고 그런 거 하다가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 뭐 가상화폐 쪽도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자체가 많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많이 변동성을 좀 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트위터까지 건드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투심이 또 깨져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12%가 빠져버리니까 주도가 빠져버리니 다른 종목도 연계돼서 같이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 이외의 종목들은 미리 뺐던 건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구글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유튜브 관련 쪽이랑 다른 쪽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쪽은 잘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부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른 쪽 말고 한쪽은 안 좋게 나왔지만 다른 쪽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이 원체 잘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도 잘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려스러웠던 자동차 부분도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뭐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많이 팔면서 마진을 많이 남겼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발표된 GM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전략을 펼치면서 시간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전략을 많이 짜고 있는 게 미국의 기업들이기도 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메타폴라폼에 뭐 다 같이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고요. 예.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게 이제 애플, 인텔, 아마존 남아있는데 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애플일 겁니다. 근데 애플의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많이 엇갈려요. 그래서 실제로 뭐 JP 모건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약간 뭐 추정치를 하향시켜 놓은 부분이 좀 있는데 반대로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추정치를 상향시켜 놓은 또 그런 모습도 있어서 오히려 증시는 애플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 다들 또 하는 얘기가 애플의 걱정만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애플은 믿어도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서 애플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아마 애플이 많이 빠지게 되면 다른 것들과 다르게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안 좋다라고 하게 돼도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애플에 대한 우려감은 단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미증시에 대한 부분을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어저께 CNN이 보도를 하나 올려놓은 게 좀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제가 화면으로 좀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난해 연말에 CNN이 어떤 걸 발표했었냐면 CNN이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이제 올해 인물로 해서 일론 머스크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왜요? 이때 이제 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인물이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게 구설수가 많은 사람인데 왜 올해 인물이냐라고 했었는데 어저께 또 CNN이 오랜만에 또 기사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더니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미증시 안에서도 결국 일론 머스크 개별적인 리스크가 어저께 여러 가지 성장주에 대한 내용을 터지면서 같이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애플이나 다른 종목들도 미리 뺀 부분이 있어서 뭐 시적이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넷플릭스만큼의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영향 주지 않고 오히려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인텔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실적 때문에 나스닥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고 해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저점을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막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좀 동조해도 돼요? 어제같이 4% 이상 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나스닥이? 왜냐면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은 예. 나스닥 지수 위치가 지금 1년 저점을 살짝 깼어요. 깼는데 그 1년 조금 넘어 저점, 작년 3월 5일 저점이요. 예. 화면 보여주시면은 작년 3월 5일 저점이 12,397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저점이 12,49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3.9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그런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래도 저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악재는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실적과 업황이 좋으면은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이 화면은 지금 한교수 매니저 화면이죠? 네. 예. 왜 적게 나오고 있나요? 적게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한교수 매니저가 네. 뭐 다른 거 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우리나라 주도주가 살아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지금 해성 DS요. 예. 얘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요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예. 지금 신고가잖아요. 오늘도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ISC요. ISC. 반도체 소켓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메모리 위중 늘어나고 또 앞으로 DDR5 관련돼서 DDR4보다 DDR5가 소켓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좋아져서 시장과는 무관하게 올라갔고요. 얘네들이 반도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하나 멀티웨어이죠. 얘도 반도체 소모품 쪽이거든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이런 종목을 지금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핵심적인 종목들은 신고가 간 종목도 있고 또 저점에서 세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기 시내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뭐가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명동 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예, 출구로니까 차가 엄청 막혀요. 막힌다는 오. 얘기는 아마 백화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모임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출근하면서 밀리는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리오프닝. 진정한 리오프닝이 왔다. 그리고 한기수 매니저가 좋아하는 거는 롯데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예. 저기 제주도 호텔. 뭐 거의 뭐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판매를 해가지고 뭐 몇 개월치 다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최창준 매니저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흔들려도 분명히 그 개수와 확률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잖아요.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예.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은 리오프닝 종목마다 다르지만 예. 특히 카지노 면세점 이런 거는 또 중국인들 중요하잖아요. 중국 지금 셧다운이어서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긴 다른 리오프닝도 누워 있긴 한데 면세점 카지노는 특히나 좀 더 이제 중국 셧다운 풀릴 때까지는 뭐 별로 못 움직이고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 뭐 시장이 올라줘야 내 종목도 같이 올라주는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환율도 1265원까지 올라갔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65,000원. 네. 52주 신저가. 네. 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얘기를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의 그 실적을 원문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밀릴 건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저는 밑에 하방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우려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사실 예전 같은 흐름이었으면요, 뭐 선물부터 매도가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수가 많이 내려갔을 동생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아래꼴에 대고 올라왔고, 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던 종목들 같은 경우 아예 플러스 전환되면서 플러스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의 지금 아래 저가면에서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특징적인 거는 오늘 같은 날 시장 방어를 했던 주체가 중요할 텐데. 시장 방어를 해준 주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연기금이 오늘 좀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연기금이 오늘 코스피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동안 연기금 요거 좀 많이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오늘 같은 날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할 동안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 좀 방어를 해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기금들이 작은 집행을 확실히 2,700 아래 2,600대에서는 해주고 있구나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고 달러원 환율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1,260원 여기를 찍어 놓은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때 코로나 시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딱 세 번째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1260원까지 또 올라갈 일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2분기와 3분기, 남아있는 2분기하고요. 3분기 동안에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예. 그럼 환율로 봤을 때 지금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1,200원대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외국인들까지 아예 합세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증시는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겠다? 늦은 거죠. 지금 어떻게든 증시하고 싸워야 돼요, 저희가. 증시를 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을 때 싸워놔야 계좌 포트가 좀 단단해질 수가 있겠고 그 멘탈적으로도 많이 좀 세집니다. 이럴 때 많이 쌓아놓으셔야지 진짜 반등장 나갈 때 예. 조금 편안하게 가드내리고 꽃길 걸으시고 예. 그냥 매매 해놓고 놀러 갔다 올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려감은 너무 가지지 마시고 네, 희망 가지시면서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극도의 이렇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명반꿀로에서 좀 재료가 돼서 내일 시장은 좀 이제부터 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봤고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찾을 만한 그리고 올라갈 만한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와 종목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갑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은요. 오늘의 핫섹터입니다. 상승 기류탄 제약바이오 순항 중인 조선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삼바 같은 경우 1분기 역대 또 최다 실적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셀트리온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빨간불입니다. 조선주는 원래 저희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주가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핫섹터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위주로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판넬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직도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어떤 대단한 글자를 또 적으시려고 열심히 적으시는지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엇갈림.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엇갈림일까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올라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삼천단제약 계속 좋아요.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어제부터는 셀트리온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엇갈림이 나타날 거고 조선주도 강하게 갈 놈이 있을 거고 예. 덜 간 놈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종목은 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그 섹터 내에서도 엇갈릴 거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한길수 매니저님한테 가보면요. 백고동. 역시나 조선 기자재. 요런 게 좋다. 네. 백고동 이제 안 울리지 않아요? 친환경으로 하면은 좀 그 매연도 좀 덜 나오고. 그렇죠. 바뀌고 있죠. 예. 예전에는 그 벙커CU 쓰다가 뭐 이중연료 추진 엔진 뭐 이런 거 쓰는데 최근에 신규 수주 나온 거 대부분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입니다. 어쨌든 엔진 조선이 값이 더 비싸요. 그 정도. 어쨌든 조선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최창주 매니저님 심혈을 기울여서 써주셨는데 제약은 12월까지 봐야 된다. 12월부터 좀 찬바람이 불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제약주들이 예. 대부분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이 올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찬바람이 불 때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삼천당 제약 잘 가잖아요. 아니 종목이 다 같이 이렇게 가야지 뭐 한두 개 종목 가는 거 같고서 뭐 그거는 뭐 섹터로 전반적으로 당연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서너 개 움직인다. 그거는 가는 게 아니지. 그건 지금은 반도체. 그렇죠. 저희가 조선이랑 제약바이오 얘기할 건데 혼자 또 반도체 말씀하실 거 아니죠? 저는 저번에도 저는 예. 배물림이 나서 못 가겠고요. 조선 못 가겠고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안 할 12월 거다. 때부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계시면 저희가 쭉 얘기하고 그다음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길수 매니저님부터 사실 요거 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까 싶어요. 여전히 강한 조선주 전망은 투자 전략은 하는데 뭐 그때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뭐 스탠스에 변화는 없는 거고 변화가 좀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거 네. 클립을 따와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다시 보기 틀까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예. 뭐 사실상 업데이트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업황이 예.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좋아지는 재료가 있기는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네, 뭐 대단한 뉴스는 아니면 뭐 알고 있었던 거니까 제가 뭐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유럽연합에서 어제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한국 증시 장 끝나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그 러시아가 폴란드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끊었습니다. 끊겠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끊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도 끊겠다고 했는데 걔네는 의존도가 90%입니다. 사실상 끊으면 뭐 당장은 뭐 비축분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계속 끊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끊은 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내주는 천연가스 루블화로 결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뭔 소리냐. 그전에 유로화랑 달러화로 알아서 결제 다 하고 있었는데 왜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냐. 이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싫음 말고 하고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문제가 점점 더 생기고 있으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였죠.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줄이겠다.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안 하겠다. 지금 파이프라인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LNG 아니에요. LNG 액화 천연가스 딴 데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유럽연합이 수입하고 있는 LNG 액화 천연가스의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저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를 보면 두 번째가 색깔마다 이제 그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그 지역이 표시가 다 돼 있는 건데 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하나씩 대충이라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색깔만 보시면 돼요. 색깔만. 저 가장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 가장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인데 양이 계속 줄고 있고요. 예. 두 번째가 노르웨이. 노르웨이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데 노르웨이도 유럽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늘색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예. 세 번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얇게 자세히 보시면 선이 있거든요. TAP라고. TAP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러시아에 붙어있는 국가가 있는데 걔네도 천연가스가 더 나긴 나요. 근데 너무 조금이라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회색. 네, 짙은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저게 LNG 수입량입니다.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거 얘기하는 거. 배 타고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LNG는 배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좀 주황색 같이 돼 있는 좀 빨간색 계통의 자홍색이라고 하는 예, 자홍색인가요? 하여튼 그걸 보면은 유럽 자국 내에서도 천연가스가 나기는 나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자체 생산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북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밑에 있는 짙은 파란색인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게 좀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저 파란색이 없어질 거예요. 올해 연말이 되기 전까지 3분의 2를 감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되면 가장 밑에 있는 짙은 파란색 러시아 수입하는 게 아주 작게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노르웨이산 좀 늘리려고 하는데 노르웨이가 당장 그 물량 늘려서 공급 못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미국이랑 카타르인데 거기서 많이 가져오겠다고 지금 LNG 운반 기지를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보면 그 LNG 운반선으로 액화천연가스를 가지고 오려면 그거 인수할 수 있는 인수기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LNG 터미널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럽 국가 중에 LNG 인수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나라가 독일,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이미 한 달 동안 발표했어요. 한 달 동안만 발표한 게 이 정도입니다. LNG 인수기지 짓겠다고. LNG 인수기지가 LNG 운반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받는 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조선회사들 LNG 수주받는 거 대부분 어디에 있는 선사인 줄 아세요? 유럽 선사입니다. 설명이 끝났죠. 앞으로 그냥 뭐 이제 뻔히 갈 길이 보이는. 예. 그래서 백고동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럼 요 타이밍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사실 요 뉴스는 아까 한균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뭐 좋아질 거라는 건 조선주에 베팅하는 분들은 또 아는 얘기인데 지금 조선주 전반적인 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냥 주가만 놓고 봐서 PER이나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싼 편이에요? 조선은 밸류에이션이 엄청 애매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철강 회사들 막 PER 4배인데 이거 뭐 왜 이렇게 싸냐 이러는데 조선 PER 몇인 줄 아세요? 다 지금 메이저 조선들 조선 PER 다 쳐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공란입니다. 왜 공란인 줄 아세요? 작년 다 적자여서. 다 올적자예요, 올적자. 메이저 조선사들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올적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PER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뭐 PER 사이클보다 앞으로 찍힐 실적을 사이클을 얼마나 탈 거냐를 그거를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은 PER을 보는 게 아니라 PBR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PBR 밴드상으로 봤을 때도 뭐 싼 게 맞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이클이 이제 여기가 저점인 거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빅사이클 나와가지고 이거 대시세 나와서 얼마나 많이 가고 저도 신이 아니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업황 바닥은 나왔어요.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디까지 가냐 문제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서 막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 사이클이 폐선 연령이 25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받는 수주 보면 가장 빨리 납기가 나오는 게 2025년 12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2022년 4월이잖아요. 지금 현대중공업에다 배 주문하면 2026년에 받습니다. 왜냐면 2025년까지 예약이 풀이에요. 지금 예. 걔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5년 6년에 배를 받으려면 지금 주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사이클이 그때부터 신규 수주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배들이 지금 중고배로 계속 운항 중이잖아요. 걔네 폐선 연령 2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네 폐선 연령 2년 남은 거를 배를 이어서 타려면은 지금 주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고 그때 사이클이 연결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요. 지금 주가에서 3-4배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역시나 조선의 남자 한길수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멋있네요. 조선의 남자. 조선의 남자. 예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명성황후.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황규수 매니저가 어떻게 뭐 차용해가지고 뭐 프레이즈를 만들던지 그러면 근데 좋을 좀 것 같아요. 약간 예. 조선의 총각. 조선의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올드합니까? 총각이 뭡니까? 총각 내 야채가게도 아니고. 아니 예. 제 나이 때 제 표현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영하시니까. 아니 형님이시잖아요. 제 나이 때 그런 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겜성. 알겠습니다. 그쵸? 30대, 40대, 50대, 20대 다 틀린 거예요. 취향 존중하겠습니다. 그 겜성을 존중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좀 심심하세요? 아니요. 중간에 끼시길래 좀 심심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한규수 매니저는 역시나 업황 좋고 그래프로도 보여줬고 밸류에이션도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싼 편은 맞고 그리고 업황은 확실히 바닥 짚고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 중에서 장영환 님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바이 종목해서 종목으로 보는 시장 코너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장영환 님께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펄어비스 주주 좀 먹힙니다. 오늘 회사에서 책상에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펄어비스 주주 아무도 말 안 걸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5% 떨어져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요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하게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엇갈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제약 안에서도 어쨌든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 엇갈리는 데서 올라갈 종목을 딱 낚아챌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이는 이가람 매니저의 팁 아니면 특징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고 그 제약바이오 뭐 약대나 의사대 뭐 의대나 약대나 나오신 분들도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에 임상하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요.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전공자 분들도 그 회사에 재직하는 분이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얘가 뭐가 좋아지는지까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거고 갑자기 악재 나와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보는 팁은요.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때 탄력적으로 올라갔다가 일정이 끝나게 되면 매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고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단타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제가 좀 나열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가장 빠른 일정이 있어요. 5월 달에 제약바이오 관련 일정이 있습니다. 2022년 바이오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날짜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리는데 이거 한번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 안에서 좋은 내용이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에서 하나 골라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케, 미국의 AACI라고 했었죠. 그때 들어갔던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6월에는 아스코가 열립니다. 아스코는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도 한번 검색하시면
대충 나와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바로 종목이 하루 이틀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뉴스 검색 또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또 팁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 또 국내적인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혁신성장이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데이를 개최를 하는 게 5월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언론사나 어디에 알려진 바는 아니고 제가 아마 전국에서 지금 매기는 TV에서 아마 최초로 나가지 않을까, 언론사에서는. 최초입니다. 예, 예. 아마 딴 데는 어디 경제방송에도 이거 아마 내용 나온 적이 나온 데가 없을 겁니다. 예. 이거 보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메디포스트가 5월 24일 날 참가를 하고요. 그 아래 보게 되면 5월 25일 날은 앱클론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을 보게 되면은 ABA 바이오도 5월 25일 날 있고요. 이오플로우 5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매드팩토도 들어가고 TNA 바이오페, 뭐 NKMS 이런 종목들이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요. 학회에 참가를 한다? 거기 나가서 우리 회사가 악재가 있어요라고 홍보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학회를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연구하고는 중간 결과 발표를 하거나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가시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기술 수출로 이어지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 나가는 자리가 코퍼레이트 데이도 있고 학회도 있는 겁니다. 특히 아스코나 ALCI 이런 학회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종목들이 엇갈리지만 어떤 내용을 발표하던 간에 좋은 내용만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추려내셔서 차트를 보시다가 한번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3,000단지장 잡은 것처럼 기관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또 선물을 풀어보자면 예. 지난번에 이제 인수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당뇨병 환자들한테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약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인수위 끝나고 정경 교체가 하고 난 다음에 인슐린 관련된 종목이 하나가 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예. 그 종목은 제약바이오 임상하고 상관없이 이제 진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보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서 어떤 건지 알지만 예. 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예. 지금 시기에 눌려 있을 때 사놓으시면 정권 교체하고 아마 3분기 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찾아보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가 콕 집어서 한두 종목 정도만 요거는 진짜 내가 3,000당처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종목 한두 개만 준다고 하면 무료 방송에서 풀만한 거를 여기서 살짝만 풀어보도록.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저는 아쉬운 게 3,000당 제약 같은 거 잘 갔으면 좀 자랑 좀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안 하셔가지고 좀 아쉬워요. 뭐 그러면 뭐 최장님 좀 심심하세요? 그쵸. 최장 좀 심심해 보셔가지고. 예. 일단 3,000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공시랑 IR 자료를 그때 띄워줬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공시를 그때 한번 싹 다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지금 중국 관련 인슐린 투자 관련해서 나올 내용이 있었고 IR 자료를 보니까 4월 달에 지금 휴먼 스터디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거기서는 보도 자료나 IR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옵니다. 근데 3,000단 제약의 추가적인 이제 추가 재해병 공시가 올라오는 날짜가 언제냐면 3,000단 제약은 요 5월 3일입니다. 요 공시에 따른 이제 재공시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휴먼 스터디 요 결과가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5월 3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밖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인슐린 관련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나 올라갔기 때문에 5월 3일 날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결과 발표하고 나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미리 올라오면서 선반영했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입찰하시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시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만 제가 오늘 좀 최초로 예. 공개를 하나 종목을 또 뭐 하나를 이렇게 최초가 많아요. 좀 해드리면 예. 이거 좀 아껴두는 종목인데요. 아껴두는 겁니다. 이어플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어플로 주가가 가진 않았죠. 최근에 한번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 올라왔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적용. 거기에 따른 기대가 오늘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내렸는데 불구하고 내려왔다가 다 회복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1%의 마감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어패치라고 해서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그 인슐린 같은 경우는 직접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입할 수 있는 그 이어패치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매출도 현재 유럽 향유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빠르면 3분기나 진짜 빠르면 2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정권 교체 이유가 되겠죠? 그럼 5월 달에 한번 올라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어플로우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기관에 산다거나 주가가 아무 뉴스 없이 올라만 간다? 그럴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이 한 15분, 10분 정도 열심히 열을 올려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채팅이 호영김님께서 이런 채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주제와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이가람 매니저님 볼륨 조절이 가능한지요? 한 2에서 3bp 정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처럼 25bp 정도, 50bp 정도 제가 저희가 옆에 있어서 아는데요. 이 스피커 통이 워낙 커가지고 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폐가 한 3개 있다는 그런 루머도 있어요. 예. 뭐 옆에서 있으면은요, 목청이? 이 에코 먹어요. 막 에코. 붕붕붕하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에서 3bp. 옛날에 나이트 클럽 가보셨나요? 나이트 예전에. 클럽이요? 예. 거의 스피커 옆에 스피커? 있으면은요 그런 예. 느낌이에요. 귀 찢어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이 몸이 느낄 수 있죠. 몸이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심심하신가 봅니다. 지금 나이트클럽 얘기까지 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볼륨을 저희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 두 분이서는 조선하고 바이오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 어떤 얘기 물어봐도 기승전 반도체로 갈 거잖아요. 화면 올려주시죠. 어저께 제가 기업 탐방 다녀왔었는데. 그거 사진 하나 올려볼까요? 어제 두 장 있을 거예요. 2장만 올려주세요. 먼저 그거 등산이랑 막걸리 사진 빼고. 네. 예. 예, 한번 올려주시죠.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거든요. 대전에 있어요. 요건 합성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옆에요. 5월 말경에 이제 증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인텍 플러스가 하는 사업이 반도체 기판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기판하고 반도체 패키징. 예. 그 관련된 검사 장비 그냥 기판 쪽에서는 세계 넘버원이고요. 패키징 쪽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그냥 2차 전지 소재 장비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면서 왜 2차 전지 배터리가 생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공정마다 그 배터리가 불량이 있는지 공정에 관련해서 잘 공정이 진행됐는지 그 후공정 검사 장비 쪽은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텍 플러스는 제가 판단했을 때 엄청나게 아마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75억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70억이 나왔고 7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그런 기업이 작년에 275억, 74, 28, 4배가 증가가 됐는데 주가는 지금 중간 부근에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반도체 기판이 최고인데요, 지금. 반도체 기판 5인방 있잖아요. 신텍,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해성 DS, 서브스테이트 그쪽이고, 그 다음에 에이지노텍, 삼성전기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기판, FC, BGA 기판이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4세대 기판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검사 장비 세계 넘버원인 기업을 관심을 안 둔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어제 가서 탐방을 뭐 가서 한 시간 내내 대화를 나누고 저기 증설하는 데가 그 옆에 가가지고 한번 짜세 한번 잡고 왔죠. 영역 표시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예.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의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최창주 매니저님 사진이랑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 사진이랑 합성해서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요거보다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사진 다 주시는 게 다 합성 같아가지고. 예, 코스모 신소재도 바위 앞에서 그렇게 사람이 작아 보이는지. 동영상 찍어갖고 올까요? 동영상 좋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기 때문에 예. 좀 그게 좀 거시기한데요. 그럼 제가 셀카봉 저희가 제작진에서 하나 마련해드릴게요. 있어요. 셀카봉 있어요. 셀카봉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예, 팩트가 중요한 거지. 예. 뭐 저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정도 전에 예. 모 회사 탐방을 한번 갔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했더니 거기 직원분한테 예. 지난달에 어떤 모 저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나무가인데요. 나무가인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여기 있다 왔어요. 맞아요. 제가 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이 좀 어색하게 나오는군요. 어색한 포즈로 직원분들은 어색하고 이제 찍는 분도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나오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뭐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예. 신고가 갔죠. 음. ISC 사진 보여드렸는데 신고가 갔죠. 예. 네, 최창준이 사진 보증수표다. 최창준이 사진 찍으면 무조건 신고가 간다. 로켓 탄다. 최창준 인덱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농담 여기까지 하고 빨리 특이점 세 번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바이 종목. 좀 우려가 있는 종목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자, 세 번째 특이점 갑니다. 보여주시죠. 자, 종목으로 보는 시장, 이 종목이 궁금하다. 저희가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종목 그리고 크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요거 먼저 해볼게요. 펄어비스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까 펄어비스 그거 있었잖아요. 장영환님께서 세 번째 특이점, 펄어비스는 한균수 매니저님이 냉정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AI 힘이 필요해요. 슈퍼컴퓨터 한균수 매니저님. 자, 펄어비스 25% 폭락, 반등할 수 있나? 검은 사막, 너무 검은 거 아닌가? 게임은 저기 군주를 했던 저한테 물어보셔야겠네요. 그 한균수 매니저님 일단 AI 듣고 그 다음에 리니지 PC방 아저씨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님 네. 먼저. 펄어비스가 그 중국에다가 이번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다가 그 게임 내놓고 서비스하려면 판호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판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펄어비스가 그 판호 발급을 작년에 미리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 받은 애 뭐 두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더 사드 보복 이후로 받은 이후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다 오픈하자 해가지고 어제따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는 되게 펄어비스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 다운로드 수가 1등이다. 지금도 다운로드 수는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반응 좋다더라. 그랬는데 악재라고 보는 거는 뭐냐? 다운로드는 많이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리포트가 있었죠.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그 리포트가 저는 발단이 됐다고 보는데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수는 많긴 한데 그 매출이 너무 못 올라와가지고 수익화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가장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참고로 첫 번째, 펄어비스 공매 잔고가 정말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공매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공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펄어비스가 이번에 런칭을 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자체가 저는 직접 그 게임을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통 MMORPG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과금을 해서 결제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 쓰고 경험치 어떻게 2배, 3배 되는 거 아이템 돈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현질을 해가지고 돈을 키우는 원래 그런 걸 다 MMORPG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펄어비스가 내놓은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냐, 펄어비스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 검은 사막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레벨 1, 2, 3 다시 말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비기너가 돈을 쓰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을 해보니까 재밌네,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할 때쯤에 결제를 유도한다. 근데 지금 게임 오픈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다운로드 수가 중요하지, 지금 무슨 매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매출은 지나고 나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다운로드만 하면 뭐에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 후자가 이긴 겁니다. 주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공매형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펄어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늘 펄어비스 빠지는 걸 보면서 제가 장중에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이 정도 내려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공매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 싫어하는데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근데 이거는 공매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공매 비율이. 이게 일반적인 종목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 건덕지 잡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주가 이게 죽이는 그런 구도라고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조금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비중이 많으시면, 저는 오늘 하락은 너무 오버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뭐 한 반 정도 매우러 올라오면은 일단 위험하니까 너무 많이 들고 있기는,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 정도 비중이면 들고 가볼 만하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한 달에서 두 달 뒤까지 그냥 기다려보세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게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입하자마자 결제 유도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게임을 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거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때 딱 보니까 이거 야, 돈 쓸 정도는 아닌데 하고 게임을 접어버리면 진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패를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뒤까지 보시고, 다운로드 수는 지금도 상위권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기다려 보셔야 된다. 과금 구조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그냥 카드를 보는 걸로, 패를 못 가봤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 장영화님께서 감사 인사를 또 남기셨어요. 한기수 매니저님 신고감이다. 신고해야겠어요. 나사에 신고해야 됨. 진짜 AI 인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리니지 성주셨던 또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의 의견이 어떻게 좀 다를까요? 색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펄어비스? 첫 번째는요. 중국에 진출을 해서 판호를 받고 진출을 했는데 예. 텐센트하고 나눠먹기예요. 그리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판호를 받은 게임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컴투스거든요. 근데 서머너스 워라는 게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이 끌었는데 컴투스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펄어비스는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했을 때 단독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고 텐센트하고 같이 진출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도 크게 이익이 안 나는데 지금 중박 정도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아마 중국의 서비스 진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예. 공매도 완전히 싸놨어요. 공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화면에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오른쪽 끝쪽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4월 15일부터 아니다. 4월 20일부터 이 공매도가 27만 주, 24만 주, 24만 주, 뭐 24만 8천 주, 56만 주 공매도가 150만 주 쌓여 있었어요. 이런 거에 예측을 좀 한 거예요. 게임 매니아들은 알거든요. 유튜버에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시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이머이면서 유튜버에서 그런 유튜버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적에 저는 뭐 펄어비스가 어느 정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서 최근에는 게임주 1분기 실적 다 안 좋고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을 때까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아예 손실이 났어도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유튜버에다가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요거 게임주 언급하신 게임주 플러스 펄어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잘 짜셔서
이럴 때 또 힘드실 텐데 좀 힘드실 때 전략 잘 짜셔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잘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좀 많이 쉬셔가지고 LIG 넥스원, 그러니까 K방산주 요거랑 사료랑 곡물주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어떤 게 좀 편하세요? 시간 때문에 뒤에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산주로 갈게요. 방산주 갈까요? 예. 그러면 방산주, K방산주 지금 담아도 될까? 플러스 LIG 넥스원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LIG 넥스원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을 봤을 때 대부분 나라들이 다 국방비 증액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가장 좋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볼린이라고 하는 무기가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의 천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요청했던 게 그 천공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LIG 넥스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무기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증시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뚫고 올라가 줬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컨센 대비 110%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IR 자료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에 좀 띄워놨거든요. 지금 자료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컨센이 200대였는데 500억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일회용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회용 비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양산 사업의 계약 금액의 증액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실 충당금 환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회용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요 일회용 비용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아래를 보니까 수주잔고가 있는데요. 수주잔고가 이번 발표 때는 보니까 지난번 대비에는 좀 줄었다라고 해서 한 7조 원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1월 17일에 공시된 아랍에미레이트하고의 수출권. 이거는 계약 발효 시에 수주잔고로 반영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공시를 보니까 요 수주잔고가 2조예요. 그러면 지금 7조 9천억인데 여기가 이제 계약 발효 시에 수주잔고로 인정되게 되면 거의 10조 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수주잔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면서 이게 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영업이익이 꺾이긴다기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천공 또 현공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슈를 받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좋게 보고 있고 이거 말고 지금 또 다른 거 엮인다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비행기 관련 쪽이고 이제 고등훈련기 쪽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콜롬비아 쪽으로도 지금 이제 고등훈련기가 공격형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지금 수출된다라고 소식도 있었고 계획적으로 수출 모멘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다가 우주항공까지 보게 되면은 6월달에 우주 발사체에 대한 일정까지 있어서 지금 LIG 넥스원은 무기 쪽만 보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플러스 우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지금 금리 상승 구간이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강세를 더 유지할 걸로 전 전망하고 있어서 좀 고가 영역에는 좀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계속적인 전망은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여기에 추가할 게 있을까요? 없으면 짧게만 사료주, 곡물주 얘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K방산주 어떻게 추가할 게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다? 현궁, 천궁.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진짜 정말 짧게 가겠습니다. 사료주, 곡물주, 하락세, 이제 테마 끝났나? 저는 요거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료가. 최창주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왜냐면은 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누가 알아요? 끝나도 어쨌든 사이클상으로는 그래도 재료는 더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꺾이는 거죠. 최근에 그 해상 운임 지수 있잖아요. 뭐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또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 이런 게 보면은 계속 갈 것 같았죠. 어느 순간에 탁 부러진 다음에 급락 맞아 버려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보다도 더 예측이 안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5월 9일인가 그 러시아 전승일인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5월 달에 뭔가 변수가 생길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5월 3일하고 5월 4일 FOMCA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급락 맞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다. 간이 작아서가 아니라 예. 그냥 불확실성이에요. 간을 여기다가 쓰고 싶지 않다. 저는 간이 엄청 세죠.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배짱 하나는 두둑해요. 알겠습니다. 우루사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측하는 거는 아니, 불가. 예. 우르사는 아니죠. 간 얘기하시니까. 이 배짱이라는 거는 배짱이. 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지요, 기운. 예. 기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을 많이 드셨는지 기력이 많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매일 예. 산에 다니잖아요. 사료 곡물주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균수 매니저는요? 요 테마 끝이에요? 아니면 뭐 더 계속 가요?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예. 솔직히 근데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사료, 곡물, 뭐 수산물 관련주 이런 거 많이 올라간 종목 보면 솔직히 이거 폭탄 돌리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심적으로는 네, 언제든 급락마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거의 뭐 이제 좀 이게 단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확률이 좀 높은 좀 도박 개념으로 한 게 아닌가. 라인을 잘 잡아서 잘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오늘 같은 급락 뭐 언제 맞아도 사실 이상하진 않았던 거였어서. 그리고 오늘 뭐 그 파묘 계열 애들은 뭐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막 기본 20%씩 다 급락이 나와가지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거꾸로 보면은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가기 전 가격에 다시 왔어요.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이거 없던 분들은 이거 다 내려왔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메인이 되거나 비중이 많이 늘어나거나 뭐 그렇게 대응할 쪽은 당연히 뭐 아니니까 그래서 뭐 재미로 하시거나 아니면 하지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종목으로 보는 시장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뒤에 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대결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며칠이 뭡니까? 지금 뭐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종목으로 보는 시장, LIG 넥스원, 사료주, 곡물주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핫섹터, 제약바이오 플러스 조선 여기다가 최창주 매니저의 반도체까지 얹어서 희망이 있는 그런 섹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매크로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월수팀과 화목팀의 자존심을 건 대결, 수익률 대결이 4월 수익률 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특이한 건 저도 오늘 요 수익률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계석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 분과 함께 리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까지 꽉꽉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중계석 가보시죠.